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아직 한 달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 이제 주로 돈을 푸는 정책이 많았습니다. 뭐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지원금도 많이 풀겠다라고 하는데 부동산에 있어서는 이제 정반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돈을 이 정도 대출 제한 조치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보통은 은행권 위주로 이제 뭐 관리를 좀 해왔다면 이제 처음부터 아예 뭐 보험사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제2금융권까지 한꺼번에 조율해서 어떻게 보면 우회로까지 모두 차단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왔기 때문에 아직 시청자분들께서 대책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실 텐데 소장님께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재명 정부 첫 대책입니다. 첫 부동산 네, 그렇죠. 대책이고요. 우리가 뭐 대출 규제, 이제 금융을 통한 네. 시장을 컨트롤한다라는 네. 건 우리가 익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도 좀 더 강하게 네, 그런 것 나온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예상은 주택 가격 15억 네. 초과 되면 이제 규제하지 않겠느냐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네.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원래 당초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결과를 보고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고 네. 이제 공급 대책 또 대출 네. 규제를 종합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6월 4주 한국 부동산 통계를 보게 되면 뭐 깜짝 놀랄 정도로 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평균이 0.43%가 나왔습니다. 평균이 0.43%면 2018년 9월이 0.45%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을 기록했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성동구 마포구인데 네. 강남이 올라가는 거는 뭐 우리가 뭐 그렇다 그래요. 뭐 그래 뭐 그들만의 리그야 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성동구가 0.99%가 나오고 마포가 0.98%가 나오다 보니 이게 연간 상승률로 환산하게 되면 한 52%? 그러니까 네, 10억 그러네요. 아파트가 15억 2천 올라가는 속도로 그렇죠. 미친 듯이 올라가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주요 핵심 대책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표에서도 보이듯이 카테고리를 보면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고요. 네. 주요 내용들만 지금 표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총량 규제를 하겠다. 우리 은행들은 그 총량 한도가 좀 그렇죠.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정해져 있는 총량의 50%를 딱 잘라서 50% 이내로 네. 한마디로 용돈을 준다면 용돈을 절반 삭감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생애 최초 같은 정책자금 대출은 25% 삭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총량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은행권 자율적으로 이제 좀 맡겨두겠다라는 건데 우리 작년에 한번 재미 봤잖아요. 네, 그렇죠. 작년 9월에 은행 자율 말이 자율이지 불러가지고 이제 팔을 좀 비틀고 네. 똑바로 하라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규제를 하는데 2주택 이상 수도권 이제 지역은 지방이 아니고요. 수도권 규제 지역.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수도권의 규제 지역이냐, 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이냐인데 아마도 수도권 5와 규제 지역입니다. 이게 수도권의 규제 지역이면 강남 3구, 용산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고요. 수도권 전체가 묶인다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전체가 묶인다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만 대출 규제해가지고 지금 성동구, 마포가 문제이기 거기 뭐 때문에 대출 받아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주택 이상은 일단 원천적으로 봉쇄가 됩니다. LTV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6월 28일부터입니다. LTV 제로요. 네. 오늘이 6월 27일이니까 이제 전격적으로 도입이 되고요. 우리가 내 집이 하나 있으면 네. 돈이 필요하면 생활 안정자금으로 네, 집 내 집이니까 뭐 그걸로 사업도 하고 하시잖아요. 사업도 하고 네. 대출 뭐 받아서 내 생활비도 네. 쓰고 자녀 결혼할 때 뭐 어떻게 좀 할 네, 수도 그렇죠. 있는데 생활 안정자금 1억까지만 됩니다. 내 집이 아무리 그럼 비싸도 집이 40억짜리 집이 있어도 집 잡혀서 대출 땡기는 건 1억밖에 안 된다는 지금은 이제 1억으로 막혔습니다. 전세 대출도 강화합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도 막는데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집을 살 때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 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거. 보통 이제 갭 투자라고 하죠. 네. 네.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날짜가 잔금 날짜와 전세 날짜가 같으면 네. 또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파트 분양받는 분들은 좀 그러면 신경을 양일구에서 하루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하루를 봐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은행이 아마 그렇게는 안 해줄 것 네, 같습니다. 안 해주겠죠. 안 해줍니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막힙니다. 신용대출도 연소득 대비해가지고 한도를 네. 줄이게 되고요. 가장 충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웅성웅성대고 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숫자 6자가 들어가는데 6억 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합니다. 네, 수도권 규제 지역 같은 경우. 그러면 대출은 이제 6억 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대출이 6억까지만 나옵니다. 뭐 연봉 수십억의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연봉이 수십억에 집값이 그냥 100억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은 6억까지만 6억까지.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6개월 전입 의무가 들어갑니다. 6개월 내로 대출 받으면 6개월 안에 들어가요. 6개월 내로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 토지거래허가구역하고 똑같습니다. 금융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닌데 네, 대출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처럼 그 집에 6개월 내로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충격적으로 강력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고 시장에서 좀 웅성웅성대고 또 하나는 이제 생애 최초 같은 네. 대출 있잖아요. 네, 특례 대출. 일반적으로 이제 특례 대출, 생애 최초, 정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돈 없는 분이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도에 LTV 접근이, 80%까지 좀 늘려주는데 안 돼. 70%까지 줄이고요. 이제 모든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다 규제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앞뒤 따지지 않고 관련 기관장이나 은행장들 다 불러가지고 할 수 있는 대출 규제는 다 가지고 와 해서 그냥 한 번에 다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보통 이제 이 정부의 부동산 얘기할 때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후보 시절에 세금을 올리지는 않겠다는 그거 하나로 그래도 약간 그래도 또 다르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했는데 세금은 안 올렸는데 대출을 그냥 없애버렸다고 보면 되네요. 이 실질적으로 정도 뭐 되면. 그렇게 네, 보셔도 사실.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집은 다 왔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정책도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이 27일 발표인데 내일 시행이에요. 이거 중국에서 보통 이렇게 하던데 중국에서 발표하면 발표 동시에 되던데 하루의 시간을 주긴 한 것 같은데 자 그럼 대출을 이렇게 막는 건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정책의 목적이라는 게 늘 그렇게 목적대로 되진 않았던 기억이 있고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대출을 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뭐 그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네. 부분이 있겠죠. 우선 긍정적으로 보면은 지금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 네. 그리고 이런 수요가 확대되다 보니까 네. 이런 그 급진적인 그 수요들로 인해서 집값이 소위 말하는 그 급등하는 문제 네.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뭐 이제 해소를 할 수는 있다라고는 네. 봐요. 그리고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이 있는데 아까 세금적인 부분들 네. 뭐 이 부분들은 컨트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선진국의 주택 정책도 뭐 어떤 지역을 뭐 타겟팅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또는 세금을 가지고 계속 컨트롤하는 규제는 그렇게 뭐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금리를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것들이 좀 숙성이 좀 안 돼 있죠. 네.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뭐 내일 당장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것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앞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뭐 예정을 한다든지 또는 스트레스 DSR이 7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막차 수요를 또 당겨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뭐 이제 큰 그 임팩트가 있는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뭐 정책을 많이 바라봤던 사람들 또 시장에서 오랫동안 그 부동산 시장을 관찰을 해왔고 했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뭐 정책인지 이거 뭐 홧김에 하는 건지 뭐 이런 조금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평가들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은 그 바뀌는 과정 안에서 일정 부분 공약에 나왔던 그 방식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표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과의 일정 부분 소통을 하고 약속을 했던 그런 방향인데 그런 거하고 다르게 너무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이 이런 신호를 주겠죠. 아 역시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규제책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규제책이면서도 엄청나게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는구나. 네. 그래서 신호는 또 반대로 이제 이런 규제책을 대비해서 또 강력한 극단적인 규제책을 대비한 전략들이
시장에서 이제 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좀 상당히 이게 그 급진적인 게 뭐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시장에 대응을 하고 좀 체력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은 좀 관망하면서 지켜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당장 다음 달에 뭐 이사를 계획을 했다든지 그렇죠. 결혼을 준비를 했다든지 네. 주거가 갖는 어떤 본인의 삶과의 그 생애 주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거 수단이 되는데 네. 거기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이런 뭐 어떤 뭐 대출에 좀 의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왔던 내용들을 보니까 그 금액과 양을 줄이는 거 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필요성들을 저번 시간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다주택자를 더 옥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옥죄면 지금 시장 안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가 공급도 부족하고 입주 물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더 이렇게 옥죄다라는 거는 시장에 뭐 임대가라든지 또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의 상승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와 계신 분들은 이거 대출이 안 된다라는 그 걱정보다 조금 한 1시간 정도 대책 나오고 나서 본인의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니 이거 대출이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좀 있으면 이사 가고 네. 내가 이제 대출 받아서 집 갈 것도 이제 몇몇 뭐 포털 사이트를 보고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매매 가격을 검색하다가 네. 그 클릭을 이제 체크박스를 그 전세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월세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그렇죠.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을까. 내가 가려고 했던 단지에 전세 물량들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니까 아마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단순히 이거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가 그 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 이 갭 투자의 재료가 되는 전세 물량들이 시장에 과연 많이 유통이 되고 안정적으로 시세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부동산에서 늘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갭 투자라는 말이 유행을 해서 또 지금은 또 정부가 갭 투자를 쓰지 말라고 해서 부동산에 갭 투자를 피읍으로 바꾸든지 지혜 영어로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갭 투자 쓰지 말라 그래서.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의 절반은 이제 무주택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은 어쨌든 다주택자들이 자기 하나는 살고 하나는 이제 임대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택 임대 시장의 90%는 민간이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를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집을 살 수 있으면 그냥 사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대출도 막아놓고 갭 투자라고는 이제 약간 악마화된 표현을 써가면서 다주택자들을 그렇게 규제를 하면 민간에서 나오는 그런 주택 임대 물량을 공공에서 그걸 다 받아줄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한 건가요?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네. 동해 바다에 네. 석유가 나와가지고 네. 뭐 갑자기 뭐 돈이 넘친다. 나온다고 달러가 해도 뭐 넘친다. 파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라고 하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출발선부터 네. 1950년대 6.25 전쟁 끝나고 이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한테 주택 개발을 그렇죠. 맡기는 형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싱가포르하고는 출발선부터 다르죠. 싱가포르는 말레이 연방에서 독립할 때부터 이미 많은 자본이 있었고 국토의 80% 정도를 확보해서 네. 공공이 80% 정도 네. 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이 한 20% 영역을 차지하고 그랬죠. 있는데 우리는 그 컨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민간을 규제하고 그 부분을 공공이 책임진다라고 한다면 LH, SH가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대책 아니다, 안 나온다. 계속 말들은 많았는데 네, 그랬죠. 뭐 정책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일단 세금 규제는 안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공급으로 풀겠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세금 규제 안 해. 그럼 일단 세금은 빠집니다. 그럼 남아 있는 규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금융 대출 규제밖에 없는데 공급은 또 말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효과는 없습니다. 지금 불이 났는데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공급은 급한 불을 끌 수가 없는 카드이고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죠. 야, 언제 된다고. 그게 되겠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올리는 거 가지고 되겠어?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불을 끄기 위해서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대출 규제의 효과는 뭐 우리가 조사 그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6개월 정도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작년 9월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9월 이후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되고 은행 자율로 총량 규제에 들어가면서 한 5개월 정도, 물론 뭐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었습니다만 5개월 정도 안정을 찾다가 다시 토지거래가구역을 풀면서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 지금 또 저는 그런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일단 7월과 8월은 숨고르기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마디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는데 7월, 8월이 또 계절별 비수기입니다. 여름 휴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숨 돌리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여름 휴가 갔다 온 다음에 고민하자. 그러면 7, 8월 지나가고 이제 9월이 됩니다. 올해는 10월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0월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추석 지나고 흐름에 따라서 계속 안정을 찾을지 아니면 시장에서 또 다른 반응이 올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정부는 자화자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감소하고요.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성동구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상승률이 0.99%라고 했는데 아마 7월, 8월로 넘어가게 되면 쭉쭉쭉쭉 떨어져서 뭐 0.1% 또는 그 이하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6월 거래량이 집계가 안 끝났죠. 7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한 달이 더 남았잖아요. 한 달하고 일주일 좀 안 남았는데 벌써 5천 건이 넘었습니다. 6월 거래량이 집계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5,000건이 넘을 것 같거든요. 사상 최고의 거래량을 기록할 것 같은데 7월은 뚝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5천 건 이하로. 그러면 우리 항상 통계에서 잘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폭감입니다. 그러니까 15,000건에서 5,000건만 떨어져도 3분의 1 토막이니까 정책의 효과가 있다. 상승률도 안정이 됐다. 정부는 안정이라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데 시장의 수요자들은 예를 들어서 20억 아파트가 올해 6개월 동안에 24억, 25억이 됐습니다. 비정상적인 급등입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다시 20억으로 떨어져야 우리가 안정이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는 25억에서 안 올라가면 안정이랍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살아가는 또 다른 전략을 또 찾아야겠죠.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을 우리는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6억이란 말입니다. 대출이 6억까지 막혔고 실제로 입주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몇 개가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성동구에 옥수 금호동에 가려고 했는데 대출이 막힙니다. 그러면 옥수 금호동보다는 하급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동구 안에서도 면적을 줄이거나 신축에서 준신축, 준신축에서 구축, 아니면 성동구를 벗어나서 광진구로 갈 수도 있고요. 뭐 동대문구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선택지, 수도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의 사례 중에 이제 1주택 가지신 분이 팔고 여윳돈 보태서 똘똘한 한 채 대출 받아서 상급지로 가는 게 이제 똘똘한 한 채 현상인데 사실 그게 이제 온천 차단이 되는 거잖아요. 6억까지로 막아버리니까 내 집을 팔고 대출 6억 받아서 상급지로 가기가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 6억이냐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전세 가율이 한 50%라고 가정을 하면 6억이면 매매 가격이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정도 아파트를 사는 대출이 이제 50%면 6억 정도 되니까 한마디로 마포 성동급을 막아버리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이하만 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 집을 팔고 못 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 집을 안 팔고 여윳돈이 있으면 뭐 하급지라든지 내가 목표했던 지역보다 좀 낮은 지역에 갭 투자.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게 대출 안 받고 전세 끼고 사면 되거든요. 그냥 대출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 끼고 사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2주택 전략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나올 거고 또 안 되면 전세로 가시는 분들.
또 있고 그럼 전세 수요가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을 찾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저는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풍선 효과가 오히려 더 발생을 하게 되고 이재명 정부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그러면 대출 규제를 또 더 해야 될까요? 네. 더 하겠죠. 아니 세금도 올리고 그러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또 세금 카드가 나오게 네, 되고 결국에 또 나올 결국에는 문재인 시즌 2. 네. 그렇게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달라를 외쳤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형태만 다르지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와 뭐가 다르기는 다르냐. 딱 한 게 다를 거예요. 상승률이 다를 것 같아요. 더 오를 것 같은데. 상승률도 다를 수도 있고요. 뭐 세금이냐 대출이냐의 네. 문제고 문재인 정부도 대출 규제 했거든요. 그렇죠. 파리 대책. 네, 저는 그래서 40% 이번 대책을 줄이고 보면서 있다. 파리 대책이 생각이 났는데 네. 파리 대책 양도세 중과세 적용할 때 우리 다들 놀랬는데 네. 한 달 갔거든요. 그래서 딱 이번에는 한 달 갔습니다. 한 달을 갈지 3개월이 갈지 6개월을 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단기 효과는 상승률 저하 거래량 급감에 대해서는 만족을 할 수 있겠으나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8년 전에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한 달 정도는 정말 지금 와서 보면 놀랄 정도로 이제 부동산이 끝났다는 분위기가 확연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은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방향이 위로 잡히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때는 딱 한 달 갔었는데 네. 그 한 달 잠깐 좋았다가 이제 5년 내내 고생을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보다 더 빨리 더 강한 정책을 좀 낸 것 같다는 생각을 드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하다못해 저만 해도 이 대출 규제를 딱 보니까 아 그러면 이제 한강 벨트에서 그 주위 벨트로 가라는 얘기구나가 느껴지거든. 6억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대로 가라는 얘기네라고 들리고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이 촉이라고 하면 촉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대표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조금 다른 네. 생각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대출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는 뭐 그런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대처럼 그런 뭐 이제 계속 뭐 두더지 잡기처럼 옮겨 다니는 것보다도 오히려 집중도가 좀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의 소액을 가지고 그 전세를 활용한 그 갭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거 조정받는다. 그럼 조정받는 지역의 금매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금매 외에도 뭐 시점을 잘 파악을 해서 매수를 하는 뭐 그런 형태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뭐 내일 당장부터 금융에 대한 규제가 있다 보면 예전에는 집값이 올라가지고 계약을 안 하려고 막 도망 다녔거든요, 집주인들이. 지금 계약하신 분들이 이거 계약이 파기되는 계약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런 파기가 되는 매물이나 금매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투자 수요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IMF라든지 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때 뭐 그냥 제 주변에 이제 투자의 그 성향상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제 매 눈으로 바라보다가 요거 괜찮겠다면은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집을 사는데 구매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오히려 집을 못 사고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요거 좀 조정됐네 하면서 자금 여력들이 있는 분들은 그냥 매입을 하는 그렇죠. 그런 전략들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금융에 대한 리스크도 커질 것 같아요. 아마 뭐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전세하고 전세금 가지고 이제 매매 잔금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거 굉장히 진짜 자금줄 완전 막혀가지고 진짜 목돈이 없거든요. 그럼 보통 실무적으로 뭐 차용증 같은 거 빌려가지고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사금융 같은 거를 빌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 돈으로 좀 뭐 채무 관련된 사람들 또 거기에 지금 최근 들어서 빚 같은 거 막 갚아주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에 대한 도덕적 해이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나라가 있거든요. 갚아주니까. 그래서 아예 완전 금매라든지 그 다음에 진짜 나는 이제 갈아타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원했던 조금 소위 말하는 상급지로 이동을 하면서 바라봤던 것들이 그냥 이제 넉넉고 그냥 뺏기게 돼버리는 거죠. 본인이 그렇죠, 살려고 하루아침에. 했던.
한 1년, 2년 동안 모니터하고 저기는 내가 딱 모으면 이제 내가 사겠다 마음 먹었는데 바로 앞에서 돈이 줄어버리니까 뺏겨버리고 만약에 안 뺏기고 싶다 그러면은 사금융에 뭐 진짜 손을 급전이라, 뻗는 소위 말하는 사채 같은 거.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다중 채무자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고 뭐 경매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좀 증가하는 그런 트렌드.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똘똘한 한 채에서 좀 완만하게 보편적인 그 상승세로 이어졌다면 다시 회귀되는, 다시 똘똘한 지역에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쏠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걸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금 여력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서울 안에서 뭐 급지별로 좀 다르겠지만 전략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면은 그럼 이제 소위 말하는 진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결혼해서 초반에는 아기 없고 이럴 때는 이제 뭐 빌라 전세로 살다가 이제 생애 최초로 나오는 이제 뭐 경기도에 이런 이제 청약을 해서 성공을 하면 한 80%까지는 이제 특례 대출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을 마련하는 게 많은 루트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규제가 뭐 10% 줄긴 했지만 뭐 80에서 70이면 70도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월급쟁이들한테 집값 10%면은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게 30년에서 점점 길어졌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최대 30년으로 고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늘려가지고 한 달에 좀 이렇게 내는 돈 한 20만 원이라도 아껴보려고 했던 분들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그리고 원금 자체도 많이 빌릴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뭐 집값을 잡는 걸 떠나서 실수요자들도 잡아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계층 사다리가 이제 그렇죠. 끊어진다. 예, 사다리 걷어차기가 사실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 뭐 현금 여력이 충분하거나 기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갈아타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냥 상황이 안 되죠. 좋으면 내가 상급지로 가려고 했는데 그냥 집 하나 있으니까 눌러 앉아서 상황을 지켜봐도 되고요. 여유 자금이 있으면 하나 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전세를 가거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인데 그거는 이제 선택지인데 이제 집을 사려고 하면 뭐 아무리 대기업을 다녀도 일단 종잣돈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 턱턱턱 도와주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결국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집을 사는 분들 정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80%까지 해줬습니다. LTV. 그랬죠.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집값의 80%. 뭐 예를 들자면 10억짜리 집을 8억까지 대출을 해주고 2억은 어떻게든 이들이 좀 마련해봐. 그동안 모았는 돈도 있으니까 2억 정도는 뭐 양가 집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본인 돈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8억에서 7억이면 이제 1억이 더 추가된단 말이에요. 그럼 2억에서 3억이면 이게 다르죠. 이게 150%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지금 이번 대출 규제로 LTV가 80에서 70%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동생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몇 가지가 30년, 40년 만기에서 30년으로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DSR로 환산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거기에 또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되죠. 스트레스 금리 적용되면 또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80에서 70이 아니라 더 많이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50 이하. 그렇죠. 50 그러면 이제 후반까지 계층 사다리가 끊어지는 거고요. 근데 전세 가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집을 사서 우리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해서 취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대출이자 갚으면서 또 집값 올라가게 되면 더 나은 집으로도 가고 우리 삶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전세 사러 정책적으로 야 집값 올라가니까 집값이 어디가 올라갔습니까?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는데 지금 때려잡는 곳은 이렇게 6억 이하 주택들이 오히려 더 타격을 받고 있고요. 뭐 노도관 같은 경우도 강남 3구, 용산구는 가격이 날아다니고 노원구는 이제 뭐 0.12% 정도 상승률. 자다가 이제 좀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노도광을 딱 뒷머리를 때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진짜 핵심 지역 잡으려다가
초과상관쯤 다 태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뭐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게임을 3번이나 해봤어요. 그 유명한 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23일 정도 됐죠. 네. 그 20일 동안에 빨리 등기를 치신 분들이 이제 승리자고 내일부터는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그 정책은 오늘 나왔으니까요. 그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계속 다뤄보도록 하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